국민 대변인으로 많은 분들께 각인돼 계시기도 합니다. 성남 분당을의 국회의원이신 김은혜 의원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잘 안 들리시죠? 네, 지금 한 번만 켜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은혜 위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실 김수 위원장님 처음 제주 도당에서 정치대학 강의를 부탁해 주셨을 때 사실 잠깐 멈칫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천백고지에서 제가 별 사진 찍는 게 가끔 귀한 기회가 오면 제 바람이자 보람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많은 우리 제주에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도민분들 앞에, 당원분들 앞에 나가 별만 찍는 게 아니라 제주의 별을 갖다 드려야 되는데 그 미래 북두섬처럼 빛나는 좌표를 어떻게 갖다 드릴 수 있을지 고민을 하다가 부족하지만 제가 그동안 대한민국과 한반도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뭔지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제주에 오게 됐습니다. 오늘 근데 제가 비행기에서는 트랩을 내리게 됐는데요. 트랩에 내릴 때 바람이 뺨에 스치는 바람이 굉장히 매섭더라고요. 이게 서울에서 보던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부드럽게 휘감기도 하지만 굉장히 단단해서 어떻게 동백이 그 추운 겨울을 뚫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떨어질 때도 마치 사삼처럼 온전히 함께 그 제주의 뜻과 기운을 모을 수 있는지 숙연해졌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승우 도당위원장님, 그리고 고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많은 도의원님들, 그리고 오영희 수석 부위원장님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보답하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디를 누르면 될까요? 여기 누르면 될까요? 들어갑니까? 안 되죠? 눌러볼까요? 네. 저는 93년에 문화방송의 기자로 저의 사회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거는 1999년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2010년에 MBN의 뉴스 앤 이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모습인데 보시는 사진과 실물은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진도 상당히 기술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별로 큰 차이가 나 보이지 않는 것은 세월을 먹지 않아서가 아니라 과학기술이 발전했습니다. 대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저는 제가 기자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시다가 아나운서셨죠? 앵커 하셨죠?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지금 제가 국회의원을 재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나운서 얼마 전까지 하시지 않았나요? 지금은 기자신가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불안과 안에 제가 나오는 직업이다 보니까 인지도라는 부분에서 정치를 하고 싶어 하시는 후배님들은 인지도가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인지도라는 함정에 그대로 빠질 경우에 본인이 정말 수련하고 본인이 닦아야 할 길을 느슨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도만큼 더 중요한 게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게 어릴 때부터 제가 살아왔던 그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태어난 곳은 서울의 은봉동이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서울의 달 보신 분이 계십니까? 드라마. 예. 그 서울의 달에 그 산동네가 나와 있는데 그 산동네가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산동네는
지금으로 하면 보기에 좋은 경관이 많지만 그때는 오르기만도 굉장히 숨이 찬 곳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모퉁이를 돌아서 5살 꼬마가 엄마 손을 잡고 문득 집을 향해서 언덕 하나를 넘었을 때 그 밤에 휘엄청 밝은 달이 제 눈앞에 다가올 때는 정말 큰 보름달을 보실 때는 아마 내 품 안에 안기는 듯한 느낌 혹은 내 눈 바로 앞에 살아있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 머리를 이렇게 누르면서 기도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살면서 말이야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두려워해야 돼. 그래야지 네가 허공을 두려워해야지 이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있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게 있어서 불자신도였던 어머니를 따라서 기도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살던 곳은 사실 그 당시 아버지가 직업이 없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산동네에 살면서 제가 이사하는 걸 정말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사를 하면 더 좋은 집, 더 나은 집으로 갈 줄 알았는데 늘 더 낡은 집, 더 좁은 집으로 가니까 저는 주거에 대해서는 그때 이사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힘들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은봉동 혹은 근처의 화양동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어릴 적 5살, 6살, 7살 꼬마는 주변에 공장에서 준 실뭉치를 갖고 야구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벽에다 계속 야구공을 두들겼습니다. 물론 실뭉치공이지만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자 초등학생에게 야구 선수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로 할 수 있는 건 제가 한양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거기 모래 야구장에 그냥 운동장에 제가 물주전자로 다이아몬드 그리는 게 감독님이 저한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시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 있는 김봉현 선수를 닮고 싶었습니다. 혹시 이 선수 기억하십니까? 프로야구 82년에 시작했을 때 헬테 타이거즈 이른바 검빨 유니폼으로 검은색 빨간색이 굉장히 다른 선수들에게는 위협적이었죠. 마치 B2 폭격기 같은 선동열 선수가 있었고 그 당시에 클린업 트리오가 김성환, 김종모, 김봉현 혹은 김성환, 김봉현, 김종모 클린업 트리오가 1번 타자 김일권이 단타를 치고 나가면 도루하는 사이에 3, 4, 5번 클린업 트리오가 정리를 하고 나중에 7번 타자까지 타점을 내는 막강 타선을 자랑하던 팀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야구 선수가 되고 싶다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그래 그러면 네가 여자라고 세상이 너에게 부여하는 규정에서 반드시 묶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너를 규정하는 세상에 외치기 위해서라면 그 한계에서 네가 벗어나는 게 필요하다 해서 야구를 가르치기 시작한 게 저의 손을 잡고 그 당시 동대문 야구장 한참 고교 야구가 많았을 때였습니다. 옛날에 고교 야구는 봉황기대, 청룡기, 황룡기, 대통령기 굉장히 많았죠. 근데 그때 가서 선수들이 던지고 선수들이 치는 걸 보기 시작했는데 김봉현 선수는 나이 30에 군산상고를 나오신 분입니다. 프로야구 첫 입문이 30살이었습니다. 그 당시 절대 젊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근데 야구 방망이를 어떤 이닝이든지 더가웃에 나와서 3개, 4개씩 야구 방망이라고 휘두르는 걸 보면서 제가 인생에 한 방이라는 건 없다. 결국 그 한 방을 위해서 매 이닝마다 끊임없이 노력한 연습의 결과라는 걸 이 사람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아마 김봉현 선수가 타자 왕으로 홈런 왕으로 많이 인식하고 계실 텐데 사실은 눈두렁에서 차가 곤두박질 쳐서 사실 중상을 입었는데도 그때 야구장에 나와서 공을 때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9회 말 투3 풀카운트에서도 언제든 역전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던 김봉현 선수를 보면서 제가 한 번 물면 놓지 말아야겠다. 인생은 언제 다시 우연이란 이름으로 노력이 쌓이면 필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줬던 선수였죠.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을 파서블로 만들자. 그게 제 어느덧 좌우명이 됐고 약한 사람에게 약하고 강한 자에게 강하자라는 기자라는 직종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회사는 이제 제가 야생마처럼 달리겠다고 하니까 야생마처럼 힘든 곳만 저를 보내주셨는데 왼쪽은 삼풍백화점입니다. 삼풍백화점은 96년에 500명 넘는 사망자를 냈던 굉장히 큰 비극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 옆에 있는 분은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정동영 지금 현 의원인데요. 그 당시에 사실은 성명가로 날리고 모든 분들이 이 건물더미 속에서 아비규환으로 구조하고 실려나가고 사망자를 확인하느냐고 정신이 없던 때였지만
그 순간에도 사람의 생명, 사람의 안전 이 부분으로 12시간 생방송을 하는 훈련을 하는가 하면 오른쪽에는 이제 그 홍수가 났던 데였는데 비가 워낙 많이 와서 현장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 현장 속에 진실이 있다는 걸 가르쳐준 제 기자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기자 생활에 제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건 앵커를 할 때였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자를 하다가 대통령실 대변인을 하다가 또 IT 기업의 임원으로 있다가 다시 앵커를 하고 있었을 때 누군가 저에게 제안을 했을 때 저는 사실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는 게 꼭 정치에 가야지 되나? 라는 의문이 들었고 제가 가서 아무리 크게 외친들 사람들이 들어줄까? 결국은 혼자 섬처럼 떠있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쉽게 수락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제 친구가 저한테 식사를 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네가 혼자 다 하려고 하니? 뭐를? 만약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려고 하면 네가 가서 직접 건져주는 게 힘에 붙이면 네가 호루라기를 불어.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사람들 앞에서 외치고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사람이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지 네가 이때까지 훈련해 왔잖아. 그것으로 호루라기를 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손을 뻗쳐서 세상에 더 나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고 다시는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길을 호루라기로 하라 해서 제가 그렇구나. 그래서 용기를 얻고 정치에 입문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겪었던 일들을 이 뒤에 중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더라고요. 제가 공항에서 내리면서 제주도 신공항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제주도 서귀포 국회의원을 제가 찾기도 하고요. 서귀포 도지사, 제주도 도지사님도, 특별자치도 도지사님도 제가 찾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핏 예전부터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얘기도 했죠. 그리고 많은 제주도의 민주당 국회의원분들이 공약을 했던 사안인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만 세워놨지 특별히 손에 쥐는 게 없습니다. 어쩌면 총선에서든 지방선거에서든 주민분들이 바라보는 시선을 따라가야 되는 후보 입장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결의 이전에 주민분들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따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환경단체가 얘기하면 쭈뼛, 주민분들의 투표를 해보면 5대5라 쭈뼛, 여론조사가 나오면 박빙의 차로 우위가 있든 열위가 있든 내가 어느 편에 선 게 불리할까 그 주판알만 굴리는 사이에 저는 신공항이 아직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역량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있었다면 진작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주도민을 생각하는 진정한 마음에 결심이 있었다면 벌써부터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휘청이죠? 왜 혼란에 빠지게 하죠? 그것은 제주도민이 마음속에 있지 않고 자신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의 중심이 자기부터 시작한다면 절대 도민을 위한 도정과 의정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히 제주도 특별자치도지사님, 서귀포 국회의원님 어디 계시냐고 묻고 싶은 겁니다. 외지인이지만. 그러면 내가 마음속에 있지 않고 사고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국민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어제 판결로 어떤 분들은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패인 가슴을 안고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아시죠?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군을 전환 분석팀으로 파견하겠다. 전환 분석팀이란 지금 전쟁이 단순한 옛날에 재래식 무기가 아니라 정보전, 심리전, 그리고 국지전 속에서도 드론까지 나오는 첨단 무기 전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 바로 근방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에 우리가 가져야 할 정보전의 중요성이 너무 절실해서 전환 분석팀을 한국에서 파견하겠다니까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이 전쟁 못해서 안달이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북한군을 고문하겠다는 거냐, 북한 포로를. 그래서 고문 신문조를 파견한 포로 신문조,
고문 기술을 전수하겠다는 거냐? 라는 취지의 발언을 회의에서 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왜냐면요. 자, 단순한 사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전쟁 중에 있는 포로를 제3국이 신문하거나 고문할 수 없습니다. 제네바 협약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발상이죠. 그러나 일일이 찾아보지 않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고문 안 되지 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충분한 만큼 우리의 정치의 속도는 빠릅니다. 두 번째, 전쟁 못해서 안달이라뇨.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금 1년 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러시아의 긴 압제에 시달리다가 2차 대전 이후에 해방이 됐지만 여전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본인의 소국으로 생각하죠. 왜? 아시아로 가는 관문이 우크라이나인데다가 거기는 세계의 비옥한 땅 때문에 밀과 옥수수의 생산량이 전 세계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곡창지대입니다. 그 곡창지대를 빼앗기는 순간, 아시아로 가는 관문이 차단되는 순간 러시아의 위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반드시 러시아가 점령해야 되는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그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은 아랑곳없고요.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가 그럼에도 1년 넘게 버티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들어보니까요. 우크라이나 예비군과 우크라이나 현역들이 러시아의 4분의 1, 기껏해야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럼에도 버티는 게 최근에 국지전으로 실전을 많이 했습니다. 주변에서 끊임없는 작은 전투들이 있었고 그 전투에 파견돼서 이분들이 실전 경험을 쌓다 보니까 러시아처럼 큰 전쟁을 못하고 러시아 군들이 뭘 해야 될지 그냥 작전만 보고 따라하는 것과 실전을 익힌 우크라이나군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 맞서서 골리앗에 맞서서 다윗이 버티는 겁니다. 또 하나 발견한 게 있죠. 드론. 혹시 여러분 화면에서 우크라이나가 날린 드론이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하는 걸 보신 적이 있나요? 그게 불을 뿜는 드론도 있고요. 자살을 하는 드론도 있습니다. 이 드론이 우크라이나의 지형상, 우크라이나를 제가 한번 갔었는데 전쟁 때 우크라이나가 평야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공중에 물체가 뜨면 금방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드론은 이른바 로이터링 어미니션이라 해서 자살 드론을 개발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평야에 모든 것이 이제 결핍이 성장을 견인하죠. 우크라이나 평야에서 눈에 잘 띄는 드론의 단점을 보완해서 러시아에 들어갈 때 적군의 시선에 잡히지 않게 그렇지만 유효하게 상대를 타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서 로이터링 어미니션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자살 드론인데요. 이게 드론이라는 게 바로 쏴서 상대를 가격하는 게 아닙니다. 한동안 허공에 떠 있습니다. 적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1시간이고 24시간이고 떠 있다가 작전이 입력이 되면 거기서 바로 자살 폭탄이 되든지 아니면 거기서 바로 폭탄을 떨어뜨리지 하는 게 자살 드론입니다. 이런 식으로 게릴라전을 하고 있는 거죠. 공중에서 펼쳐지는 게릴라전으로 어떻게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북한군이 여기에 지금 파견이 돼서 거의 그 앞에서 총알바지를 하고 있는데 드론을 보고 러시아의 육군을 보고 지상전을 보고 그렇게 습득한 북한군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상대국에서 우리나라의 위해가 가할지 모르는 핵무기 전술이 북한에 입력되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팔짱을 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의 안보와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는 보내야죠. 보내서 전쟁을 배워야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드론 기술이라든지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개념을 습득해야 우리도 우리 국민을 지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 못해서 안달이라고요. 북한과 러시아에 우리 국민을 다치게 할 수 있는 핵무기가 거래가 될 수도 있는데 전쟁을 얘기하다니 저는 그거는 우리 국민의 눈을 가리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러면 이 같은 국제 정세 속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제주는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느냐 인구를 잠깐 제가 살펴봤습니다. 작년까지 인구가 조금 늘어났지만 올해 좀 주춤하면서 약간 줄더라고요. 다만 50대, 60대, 70대 여기서 보면 여기 파란색이 50대, 60대, 70대를 다 합친 인구수고요. 여기 하늘색으로 보이는 게 20대에서 40대까지입니다. 그리고 10대가 노란색인데 우리의 초등학교 학생들, 10대 중학교 학생들까지는 조금씩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50대, 60대, 70대가 많아지면서 노령화 지수로 하면 제주가 142.1%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천백고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주는 그래도 칠성처럼 떠서 이같이 인구가 노령화된다 하더라도
젊은이들이 몰려올 수 있는 것, 그리고 많은 청년층들이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성장시키는 게 저희 중앙정부의 의무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고 제가 온 겁니다. 제주까지 1시간 비행기지만 그 1시간 비행거리보다 더 먼 격차가 464km의 제주에서 서울까지보다 더 먼 심리적 거리가 그동안 제주와 중앙 사이에 있었습니다. 저희 하나하나 국회의원들이, 여당 국회의원들이 정책의 효능감을 제주에 심어줄 수 있도록 1시간 비행거리가 아니라 나날이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주민들의 삶을 나아질 수 있게 하는지 그 무게가 있잖아요. 저희가 여당인데요. 그래서 그걸 오늘부터 시작하겠다는 다짐을 제가 강의를 통해서 하게 됐습니다. 저는 71년에 태어났는데요. 이 같은 제주와 서울 그리고 제주도민을 위한 길에 제가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정치와 교육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71년에 태어났는데 저는 사실 저를 기적의 온실 세대라고 감히 부릅니다. 제가 71년에 태어나고 73년은 우리나라가 그 오랜 poverty, 기아, 가난에서 해방됐다는 선포를 한 날이 73년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3년 뒤에 1996년에는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 1위를 기록합니다. 기적적인 성장이죠. 1953년에 단 67달러의 1인당 GNI에 불과했던 나라가 이제는 3만 불을 바라보면서 1990년에 23년간 이렇게 수직 성장을 하게 된 것은 그것은 그때 정치와 교육이 지금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치는 아무리 대통령이 미워도 아무리 장관이 보기 싫어도 그들이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겠다고 국경을 넘어서 외국으로 가는 순간 멈췄습니다. 그 나라를 가서 설득해서 우리 국민 좀 잘 살게 해달라고 자본을 끌어오고 기술을 가져오는데 등 뒤에 칼을 꽂지는 않았습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도 나보다는 국민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었겠죠. 교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러셨겠습니다만 저는 세대에 우리 자식 새끼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고 더 좋은 세상 가게 할 수 있게 하고 싶어서 교육을 시키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먹으면서 교육을 시켰던 그 세대가 23년간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기적의 온실 세대라고 한 겁니다. 제가 태어나서 93년에 제가 문화방송에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는 그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저는 정치와 교육이 무엇이었는가는 바로 성공 후사, 나보다는 공이 먼저 해야 된다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부분에 훨씬 더 매몰됐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요. 그러면 성공 후사로 내가 나라에 있어서의 퍼블릭, 공공 이익을 더 높이려면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세계 시가총액 10대 기업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웬만하면 5위, 6위 이상은 2,000조가 넘습니다.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삼성이 아마 356조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기업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아마 젠슨 황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이 한동안 AI를 하다가 질퍽거렸어요. 그래서 알파벳을 개발하면서 다시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여기 아래 메타, 브로드킴 모두 공통점은 AI 컨버전스. 기업의 모든 역량과 기업의 모든 총 능력을 AI에 투여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세상은 AI로 가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챗GPT를 얘기해 줄 때 처음에 되게 어려운 줄 알았거든요. 물론 지금도 어렵습니다. 근데 돈은, 자본은 이 미래가 어디가 가 있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다리가 3개 달렸다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돈은 제가 스탠포드에서 공부를 했을 때 거기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저보고 돈이 다리가 몇 개가 달렸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몇 개인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3개라는 겁니다. 돈은 내가 잡고 싶어도 먼저 그 기술을 알고 미래를 알아서 달아나기 시작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돈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나보다 다리가 하나도 많으니까. 근데 내가 제대로 기술을 알고 제대로 돈 될 수 있는 미래를 알게 되면 내가 피한데도 돈은 다리가 3개 걸려 있어서 내가 도망가려고 해도 나를 먼저 찾아와서 덥석 안긴다는 거죠. 그런 무서운 자본의 섭리를 제압하면서 대한민국 미래도 결국은 AI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반도체, AI, 바이오 이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국가가 또 제주까지 함께 갈 수 있다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지 않겠죠. 그러나 선진국으로 갈 수 있으려면 적어도 지금 우리 기로에 선 우리나라는 이것을
1차 산업을 한다 하더라도 농업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대체작물을 우리가 기를 수 있으려면 적어도 과학적 데이터로 제주를 뒷받침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아니 그 주변에 대한민국 정세 제가 오늘 한반도 스토리라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많이 하시는 질문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어떻게 돼? 트럼프 대통령 됐으면 우리는 어떡하지? 그럼 우리 당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가장 많이 들으시는 세 가지 질문을 들으셨을 겁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잘 되는 걸까 못 되는 걸까? 많은 분들이 사실 선거 때부터 우리 주한미군 방위비부터 시작해서 고민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처음 전화를 했는데 처음 전화에 꺼냈던 화두가 방위비가 아니었습니다. 방위비가 아니었고 MRO였습니다. 조선업이죠. 저는 왜 MRO를 이야기를 할까? 조선업을 얘기할까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조선업은 지금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단도직입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은 막강 해군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군함뿐만 아니라 미국이 해상에서 갖고 있는 특히 지상전을 항공모함 통해서 대신할 수 있는 게 바다에서의 해군의 능력이었죠. 근데 어느 순간 80년에 지원금을 끊으면서 혹은 줄이면서 미군의 해군의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국과 지금 대만과의 전쟁이 일촉즉발인 상황에서 미국이 군함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또 항공모함을 포함해서 MRO 능력이 되게 필요한데 MRO라는 건 선박을 보수, 유지, 관리하는 거죠. 근데 그게 미국이 현격하게 중국에 뒤지기 시작하면서 특히 군함 건조는 2030년이 되면 중국이 한 460이 될 거고 미국은 한 260척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해상 제공권을 분명히 빼앗기게 될 겁니다. 그럼 그러려면 미국이 지금 선박을 만드는 것보다 선박을 해체해서 퇴역시키는 게 더 빠르다고 얘기할 정도로 선박을 못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막강한 조선업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게 손을 벌려서 너희들이 우리 해군의 MRO, 보수정비 유지를 해줘. 그리고 이지스함처럼 세종대왕함처럼 그걸 만들어줘 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초반에 전화가 이렇게 풀리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블루오션이 열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 위기 속에서도 어쩌면 오션에서 블루오션이 열리나 제가 속으로 웃었었는데 반드시 우리에게 나쁜 악영향만 있는 건 아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도 건설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겠죠. 원전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겠죠. 특히 방산. 이 방산 중에 저희가 정상 간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여기 뒤에 보시면요. 제가 통계를 하나 가져왔는데 어느 사이인가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고로 늘고 있습니다. 22년에 300억 달러였는데 30조죠. 그 다음에 23년에 327억 달러로 전대미문의 자본이 우리나라 기업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되는 돈은 그냥 외국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생산했던 상품들이 수출이 되죠. 그리고 투자했던 그 기업으로 다시 상품이 가게 되면 우리는 수출로 활로를 삼을 수 있는 경제에서 유일한 돌파구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다 잘해야 되지만 정상 간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미일 정상회의를 했을 때 미국과 일본과 그리고 같이 투자를 논의한다고 했을 때 왜 우리는 중국하고 잘 안 할까요? 왜 미국은 중국에 계속 이맛살을 미간을 찌푸릴까요? 저는 그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가치를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6.25에서 그리고 이념의 정쟁에서 많이 희생됐던 그 4.3의 아픔에서 우리가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국전쟁, 6.25 전쟁에서 깨달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군에 단 한 번 보지 못한 사람들을 구하겠다고 3만 명이 미군 전사가 희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뒤에 여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저희가 미국 가서 제가 단독 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이라는 걸 채택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북한이 우리한테 핵을 쏘면
미국도 북한에 맞대응해서 핵을 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핵이 네가 쐈으니까 내가 쏘는 거는 장군 멍군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내가 너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너와 나는 어떤 목숨에 위협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그 자유, 그 자유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형제여,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네가 어려울 때 함께 있겠다라고 맹세를 하는 게 워싱턴 선언이었거든요. 심지어 핵으로 북이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다시 핵으로, 미국이 핵으로 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뉴욕도 초토화되거나 ICBM 개발해가지고 북한이 다시 로스앤젤레스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자신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 동맹, 피로스 맺은 동맹은 지키겠다는 그 표현이 워싱턴 선언이었고, 그 안보가 경제가 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경제 협력을 할 수 있고, 그 안보에 대한 확신 때문에 서로가 수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겁니다. 왜 중국하고 안 하느냐고요? 지금 여기 CCTV 있나요? 여기 CCTV 보면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사실 이 CCTV마저도 우리가 이렇게 실시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 중국에서 누군가 자기 책상에서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정할 수 없지만 스파이 앱 때문에 그렇죠. 내가 자판을 누르고 있는데 그 자판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자판에 앱을 넣어서 칩을 넣어서 중국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보 기술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왜 화웨이에 대해서 계속 차단을 하냐, 미국이 왜 중국 반도체에 대해서 그렇게 두 눈 부릅뜨고 있느냐는 건 분명히 우리가 약속했던 그 원칙을 중국이 깼기 때문입니다. WTO에 중국이 가입하도록 미국이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렇지만 WTO의 원칙이 뭡니까? 공정하고 개방된 무역입니다. 그리고 상호 존중하고 이 약속을 훼손하지 않겠다, 꺾지 않겠다는 공정성에 대한 신뢰의 표방을 해야 되는데, 남의 기술을 빼앗고 남의 기술을 슬쩍 가져와서 아닌 척하고 그리고 나서 스파이에 남의 상황을 몰래 피핑할 수 있는 그런 앱을 심어서 상대국에 보낸다? 그거는 적대행위죠. 그 적국을 어떻게 믿고 경제 거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기업들에게 많은 도전과 경제 위기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쌓아놨던 정상 간의 신뢰를 통해서 우리가 수출을 하고 믿음으로써 서로가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안보 환경이 경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는 분당이라고 하는 수도권 지역구에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아니 국민의힘은 부자만을 원하지 않나요? 부자 감세만 하지 않나요? 뭐 부자만을 위한 정당이 아닌가요? 아마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실체를 제대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부에서, 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5년을 통틀어서 19만 원을 올렸던 생계급여가 불과 2년 만에 우리는 현 정부는 41만 원 올렸습니다. 돈이 많아서요? 재정이 풍부해서요? 남아 도는 돈이 있어서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약자에게 약하고 강한 자에게 강해야 되는, 돈이 필요한 분에게, 지원이 필요한 분에게 적시적소에 지원할 수 있는 그 역량은 모든 돈을 그대로 뿌려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약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저희가 집중적으로 가야겠다는 정부의 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 일자리도 사실은 예전에 일자리 하면 그냥 벤치에 있는 새똥 좀 치워주세요, 아니면 강의실에 있는 불 좀 꺼주세요라는 그런 일자리는 어느 청년에게도 어느 중년에게도 자신 삶의 보람을, 내가 태어난 의미를 갖지 않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자리 줘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노인 일자리는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기여할 수 있다면 그 보람을 얹어주는 의미 있는 일자리로 벌써 110만 개를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30%가 증가했죠. 제가 예전에 대통령실에 대변인으로 있었을 때 저는 지난 이명박 정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왜 이렇게 해외 순방을 많이 나가시지? 저는 되게 의아했었어요. 해외 순방을 나가면 그냥 외국 가서 돈 쓴다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 나가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대 담론에서 이제 점점 내려오려고 하는데요.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라는 나라는 아까는 저희가 우크라이나는 흑해 연안에 있고 리투아니아는 발트해 상국입니다. 그래서 역시 러시아와 계속 나라를 뺏기고 나라를 되찾아오고 다시 나라를 뺏기는 그 고난의 시절을 1900년대에 거듭했었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2차 대전 이후에 해방이 됐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그때까지 그 즈음에 리투아니아가 세계에서 제일 잘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리투아니아는 되게 조그만 나라예요. 유전자 가위 기술입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은 지금 세계를 호령하는, 세계를 주락펴락하는 그 바이오에서 가장 첨단 기술입니다. 리투아니아가 그걸 잘했어요. 근데 러시아가 자신의 앞제 밑에 리투아니아를 두면서 그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러시아가 가져가거나 아니면 러시아 밑에 기술을 통제하는 것이 본인들의 거버넌스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발달을 원천 차단한 겁니다. 옛날에 그 007 영화 같은 거 보시면 C로 시작하는 권총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체코에서도 많이 나왔던 거예요. 체코가 한동안 권총 같은 거 방산해서 굉장히 잘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공통점, 사회주의 공산국가의 압제 밑에 있던 나라들은 모두가 다 과학기술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했어요. 엄청난 민족성과 그렇게 손재주가 좋아서 유전자 가위, 즉 나쁜 유전자의 꼬리를 잘라내고 좋은 유전자를 붙여서 우리의 생명과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지구 인류에 헌신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러시아는 차단한 거죠. 왜 민주당은 과거에 헌법에서 자유를 뺏으려고 했을까요? 이 자유가 우리를 번영하게 하긴 유일한 토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렇게 순방을 다니면서 결국은 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최고의 과학기술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과학기술을 얘기할까? 왜 자유를 얘기할까? 이게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 같잖아요.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의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너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렇지만 얘들 다 부품이잖아. 나라가 중요하지. 민족이 중요하니까 민족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야. 그러니까 너만 특별하다고 얘기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존망을 가르는 척도가 되고 싶다. 당신은 나와 다르지. 그러면 다름을 존중하는 것이 자유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너는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적으로 낙인 찍고 너를 내가 봉인을 하겠어 라고 하는,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다름은 악이라고 얘기하는 어느 당하고 비슷하죠.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부족함이 많죠. 그렇지만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 안에서 나라를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의 자유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우리 당도 사실은 많은 역량 있는 분들, 능력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당 상대당을 비판한다 하더라도 그럼 니네 당은 너나 잘해, 너희나 잘해 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왜? 단결하지 못해서. 단결하고 우리가 스스로 국민들에게 처절하게 나가지를 못해서. 제가 제주 신공항 얘기를 했습니다만 서울 수도권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주민들의 뜻이 뭔지 새기고 나보다 주민들을 먼저 앞세우고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거 내려놓고 단결하고 열심히 잘할게요. 이런 정책 만들었는데 하나하나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저희가 잘할게요. 저희가 소통할게요. 제주에 있는 이런 어려운 문제 정부에 가서 얘기하고 정부에 있는 공직자 일로 데려오고 아니면 제주에 있는 걸 올라와서 정부와 만들어서 한 분의 삶이라도 나아지게 할 수 있다면, 단 한 분의 삶이라도 질곡에서 헤어나올 수 있게 한다면 저는 비로소 거기서 정치인의 역할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책임당원 계십니까? 몇 분 계시죠? 네. 저는 왜 민주당은 권리당원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당은 책임당원이라고 얘기할까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각각 그 당마다 나름의 사연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권리당원은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 당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 당은 국민들의 자유와 그리고 국민들이 획득해야 할 권리와 그리고 국민들이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세상에 살 수 있도록 모든 얻어야 될 권리를 대신 책임지고 드리는 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권리보다는 국민을 위해서 내 권리를 내려놓고 책임을 다하는 정당, 책임을 다하는 당원들에게 좋은 것보다는 굳은 일 시키면서 나중에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그 당원에게 책임을 지는 당 지도부, 책임을 지는 국회의원 하나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가 국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국채를 보존하고 나아가야 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공항도 저는 그래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국토부하고 얘기하려고요. 그래서 제대로 정부에서 할 거 야무지게 따져서 더 이상 쳇바퀴 돌듯이
여기서 외치는 메아리가 허공에 맴돌지 않도록 호루라기가 돼서 서울로 연결되고 정부와 함께 우리 당이 더 도약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분당의 지금 지역구에서 저도 사실 본의 아니게 제 첫 지역구에서 떠난 뒤에 다른 옆 지역구, 다른 동네로 왔는데요. 같은 분당이지만 사실 선거를 치를 때 주민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여기 많은 힘든 선거를 치르셨던 분들 같이 공감하실 겁니다. 이게 그분들께 악수를 하고 인사를 드리고 명함을 드리는 그 손끝 하나에서 내 진심이 전달될까? 굉장히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인정해 주실까? 나는 주민분들을 위해서 잘할 자신이 있는데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화려한 말을 안 하더라도 열심히 할 자신이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유권자들이 나를 받아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떻게 그분들께서 다행히 부족한 저를 살펴주셔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제 역할은 당선이 됐으니까 이제 됐어. 내 커리어 하나가 쌓였어가 아니라 이제는 그분들이 저를 선택해 주신 게 저한테는 생각지 못했던 기적이었거든요. 전 사실 제가 당선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근데 수도권 그 힘든 선거에서 제가 이뤘던 주민들께서 허락해 준 그 기적을 저는 이제 주민 한 분 한 분한테 다시 재탄생에게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받은 기적이 다른 유권자에게 또 다른 기적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내가 받은 기적이 다른 국민들에게 또 작은 기적으로 나뉘어서 탄생할 수 있다면 그게 제가 당선된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제주도에도 우리의 작은 기적이 새 지역구마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보답하고 제 오른쪽 가슴에 달린 이 동백, 겨울에 태어나고 떨어지더라도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갖추는 그 절개꽃 동백처럼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4.3까지 그렇게 60%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됐던 그 4.3의 아픔도 함께하고 명예회복을 하고 보상을 해드리고 됐다고 하실 때까지 저희의 지치지 않는 노력으로 다가서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